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건설 기초 역학 9주차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3장 다 마무리했고 여러분들 숙제 잘 하고 있죠? 예, 그 토목기사 기출 문제까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쉽게 해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러분들 그 과제 제출 마감이 지나고 나면 제가 하나씩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4장 나간다고 했습니다. 구조물, 그래서 트러스, 기계, 프레임의 내력,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조물,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예, 부재들이 연결된 시스템으로서 트러스와 프레임, 기계 등이 있습니다. 예, 구조물의 역할은 하중을 지지하고 전달하고 안전하게 지탱을 하는 역할을 해주죠. 예, 우리는 이때까지 어떠한 구조물 내에 있는 하나의 부재를 띄어와서 그 부재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미지력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어떤 방정식을 가지고, 예,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요. 예, 그러면 지금 4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의 관심 있는 부재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부재와 부재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재와 부재가 연결돼 있는 그 연결된 위치에서의 서로 작용력과 반작용의 법칙을 이 적용이 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재의 부재력들을 찾아나가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구조물 해석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재들에 걸려 있는 부재력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트러스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래서 트러스 구조물에 있는 여러 가지 부재들에 걸려 있는 부재력을 찾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프레임, 기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보에 걸려 있는 내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단력은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모멘트, 휘 모멘트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왜 이 트러스 프레임 기계보다 이 보가 더 어렵냐면요. 예, 이쪽 부분들은 하중이 조금 단순해요. 특히 이 트러스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부재에 걸려 있는 게 그 길이 방향, 그 부재의 길이 방향의 인장력 혹은 압축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호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보호 같은 경우는 이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이 보호의 길이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력과 그리고 얘를 휘게 만드는 휜 모멘트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서 뒤에 가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 분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이 하중 분포를 해석을 하려 그러면 면적의 도심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5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재력 산정하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트러스 프레임 기계에 대해서 4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러스 구조물 하면 자, 이와 같은 우리 제가 제일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이와 같이 부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핀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트러스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 구조물 같은 경우는 위에서 작용하는 상재 하중을 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부재로 다 하중을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좀 더 경관장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러스 교량 같은 거 혹은 트러스 지분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트러스 이와 같은 두 힘 부재로만 구성이 된 구조물입니다. 두 힘 부재, 우리 앞에서 3장에서 두 힘 부재 배웠죠? 예, 두 힘 부재라는 것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어떠한 부재에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은 힘의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힘의 크기가 같은 그러한 힘이 작용하는 부재를 두힘 부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힘 부재는 무조건 이 힘과 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정반대다 라고 했죠. 그래서 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들은 모두 다 두힘 부재예요. 그래서 이쪽 양쪽 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하거나 혹은 반대로 압축력이 작용하는 이거 혹은 이거 모든 부재력은 이 두 가지밖에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재들이 서로 이렇게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을 우리는 트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두인 부재를 조립을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정적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들이 또 하나씩 추가되고면서 이 트러스가 확장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조립이 다 완성이 되면 실제 전체 구조물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은 뭐냐? 트러스와 프레임의 차이는 뭐냐? 예, 트러스는 두 힘 부재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상당히 쉽겠죠. 예, 인장력 혹은 압축력밖에 작용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두 힘 부재처럼 두 가지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힘이 더 작용해요. 그래서 세 점 또는 그 이상의 점에서 힘이 작용하는 부재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는 부재를 우리는 구조물을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트러스는 두 힘 부재, 프레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이상의 힘들이 작용하는 그러한 부재를 적어도 한 개 이상 포함하는 구조물을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트러스와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구분되어 있는 트러스와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트러스가 제일 쉬울 거고 그 다음에 프레임은 여기 트러스 두 힘 말고도 추가적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석이 어려워지겠죠. 예, 먼저 트러스부터 살펴볼게요. 예, 먼저 평면 트러스 얘기가 나옵니다. 평면 트러스의 반대는 뭘까요? 예, 4.3절에 나오는 입체 트러스가 되겠습니다. 예, 입체 트러스 같은 경우는 예,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또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3차원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 3차원은 다 일단 뒤로 다 제껴 놓는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평면 트러스 2차원에서만 우리가 트러스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 보시는 이러한 구조물처럼 딱 보면 입체 트러스죠. 입체 트러스인데 어때요?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동일하죠. 대칭이 되어 있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체로 굳이 안 봐도 요 면만 따로 떼어와서 2차원상에 놓고 해석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평면 위에 2차원상에서 놓여져 있는 그러한 트러스를 우리는 평면 트러스라고 얘기합니다. 평면 트러스의 부재가 하나의 평면 위에 놓여 있는 트러스를 얘기를 합니다. 예, 평면 트러스는 보통 교각이나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서 양쪽에 하나씩 쌍으로 사용이 된다. 아까 요 아래 그림이 그에 해당이 되죠. 요 왼쪽 부분, 요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서로 쌍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평면상에 놓고 해석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러스를 우리는 평면 트러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아래 트러스 교량을 하나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도로와 차량의 조합 하중이, 자, 이러한 도로와 차량의 조합 하중이 맨 처음에 어디로 전달되냐면 이 종방향 부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종방향 부재들이 이 종방향 보가 얘네들을 위에 상제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상제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이 보들도 이제 하중을 어디론가 전달을 시켜야 돼요. 어디로 전달시키냐? 지금 이 종방향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놓여져 있는 곳이 요 밑에 횡방향 부재가 놓여져 있죠. 이 횡방향 부재로 하중을 전달을 시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횡방향 부재는 받은 하중을 어디로 전달시켜요? 또 양 끝에 연결되어 있는 이쪽으로 전달을 시키죠. 자, 그러면 이 절점으로 전달된 이 힘들은 또다시 이제 여기 이 절점에 연결되어 있는 요 부재, 이 부재, 이 부재, 이 부재에 각각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제 하중을 이렇게 여러 부재로 분산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평면 트러스가 되겠고요. 다른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 같은 이 트러스 교량 같은 경우는 상제 하중을 아랫부분에 있는 트러스가 상제 하중을 이렇게 분산시켜 주고 있고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요 상제 하중은 이 종방향 부재로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횡방향 부재로 떨어지는데 횡방향 부재의 끝에서 횡방향 부재의 절점에서 절점 혹은 격점이라고 얘기해요. 조인트. 절점 혹은 격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우리 교재는 격점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영어로는 조인트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횡방향 부재로 전달이 된 다음에 이 절점에서부터 다른 부재로 하중이 분산이 되는데 어디로 분산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분산이 되고 트러스 그 구조가 지금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둘 다 상제 하중을 트러스 부재로 분산시킨다라는 것은 동일한데 그게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차원에 있는 것을 2차원 상으로 딱 표현을 하면 이렇게 평면 트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교량 트러스와 지붕 트러스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트러스 구조 하면 다루는 게 교량하고 지붕 구조예요. 이 지붕 트러스 같은 경우는 창고 같은 걸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참 드물긴 하죠. 근데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는 농장이나 그런 집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나무를 같은 부재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짓기도 하죠. 그때 이러한 트러스 시스템으로 지붕을 만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지붕 트러스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들어요. 주로 우리는 이 교량 트러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상의 평면 트러스를 구성을 할 때는 이와 같이 그래요. 하나의 삼각형을 두인 부재가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돼서 삼각형을 이뤘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트러스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 동그라미 이게 바로 절점이 되는 거고요. 절점, 조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요 실선 있죠? 요 실선이 부재, 멤버가 되는 겁니다. 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실선, 부재에 걸려있는 부재력을 찾아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트러스의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하우식 교량 트러스, 프레식 트러스, 하우식 지붕 트러스, 프레식 지붕 트러스.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 뭐 하우식, K 트러스, 와렌 트러스, 볼티모어 트러스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예, 뭐 이름 알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트러스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요 이름 알 필요는 없고, 하우식이든 프레식이든 어떤 시스템이 와도 다 부재력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하우식과 프레식의 차이는 지금 동일한 모양에서 요 경사 부재가 방향이 서로 정반대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단순 평면 트러스. 평면 트러스 중에서도 단순 평면 트러스예요. 예, 단순 평면 트러스라는 것은 평면 트러스의 기본 요소인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강체 구조물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재는 조인트에서 핀으로 연결된다. 예, 핀으로 다 연결이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이루어 가면서 구조물이 강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트러스를 우리는 단순 평면 트러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A번 삼각형 같은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단순 평면 트러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B 그림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아니죠. 예, 이러한 구조물은 불안정한 비강체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점 A, D 또는 B, C를 연결하는 대각선 부재가 혹은 가 놓여진다 그러면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안정한 트러스 구조가 될 텐데, 지금 현재는 딱 봐도 이게 지금 다 핀 절점이에요.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B하고 D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이퍼식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물은 불안정한 비강체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게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딱 정확하게 이 삼각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평면 트러스는 뭐다? 삼각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트러스의 부재력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트러스의 부재력은 아까 우리 트러스의 부재는 항상 무슨 부재다? 두힘 부재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장력 혹은 압축력 두 가지 힘밖에 안 받습니다.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장력과 압축력만 받아요. 그래서 트러스의 모든 부재는 축하중 부재입니다.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부재의 무게는 무시를 하고요. 이 부재 자체는 이 인장력, 압축력에 비해 이 자중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 부재의 무게는 무시를 해도 됩니다. 자, 만약에 부재의 무게를 고려하게 되면 트러스 해석이 간단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훨씬 더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길이 방향으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어떠한 무게가 이 부재의 무게를 고려하게 되면 하중이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중력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이 길이 방향 이외의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재도 어느 정도 변형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변형? 이쪽 길이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변형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석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요. 지금 우리 역학을 제일 처음 배우는 지금 단계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을 할 때, 트러스 해석을 가정을 할 때 이 부재의 무게는 무시한다, 0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부재는
모든 부재는 인장력, 압축력을 받는다. 그리고 모든 연결은 다 무슨 연결이다? 핀 연결이다. 라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외부 하중은 무조건 이 절점에만 작용을 한다. 요 부재 중간에 하중이 작용하진 않아요. 다 무조건 절점에 하중이 작용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스의 부재력은 길이 방향의 축방향 인장력, 압축력만 작용하고 핀 연결이고 핀에만 하중이 외부 하중이 작용을 하고요. 부재의 무게는 무시를 합니다. 자, 축방향으로 어떠한 압축력, 인장력이 작용을 하는지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부재의 이 절점 끝 있죠? 양 끝을 잡아당기는 이러한 힘을 우리는 인장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끝과 끝이 다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을 딱 끊어버리면 이쪽은 부재 내부에서 이렇게 인장력이 작용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압축력은 정확히 반대겠죠. 이 절점 부근에서 절점 위치에서 이렇게 부재를 짜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압축력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재를 딱 끊어서 봐도 이와 같이 압축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장력, 압축력이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호규약을 해주는데 그 힘의 그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게 인장력이냐 압축력이냐를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정의 내리기 나름이긴 한데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면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인장은 플러스, 압축은 마이너스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장력은 무조건 플러스, 압축력은 마이너스로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요 정력학 수준에서 다 인장은 플러스, 압축은 마이너스로 부호규약을 얘기를 하고요. 다음 학기에 배우는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응용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장은 플러스, 압축은 마이너스로 약속을 하고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이 인장을 플러스로 놓고 해석을 하는데 단 콘크리트 역학 부분에서만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압축을 플러스, 인장을 마이너스로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콘크리트라는 재료 자체가 여러분들 건설 재료 및 실험 시간에 얘기했지만 콘크리트라는 재료 자체가 압축력엔 강하고 인장력엔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압축력은 없다라고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장력을 플러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없다라고 가정하고 하고 있는데 그럼 다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석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역학에서는 압축을 플러스, 인장을 마이너스로 하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다 일반적인 역학에 대해서는 다 인장을 플러스, 압축을 마이너스로 가정을 합니다. 부재력의 방향은 압축력은 조인트를 향하고요. 조인트 방향으로 향하고 인장력을 조인트에서 바깥 방향으로 당겨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렇게 인장력, 압축력만 작용을 하고요. 트러스의 연결과 지지. 트러스 연결은 무조건 부재의 끝에서만 연결이 돼요. 중간에서 연결 안 돼요. 끝에서만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은 뭘로 연결된다고요? 핀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와 이 부재는 이렇게 가운데
핀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요. 이 부재와 이 부재도 핀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세 부재가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트러스 부재에서도 요 부재, 이 부재, 이 부재가 요 절점 이렇게 핀 연결로 끝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러스 구조물은 오직 부재의 연결점, 조인트, 절점에서만 외부 하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인장 혹은 압축력을 받는데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하중은 항상 이 절점에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재는 압축력 혹은 인장력을 이렇게 받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하중이 떨어진다 그래도 어디 요 가운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절점에만 하중이 작용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트러스 부재는 마찰이 없는 핀에 의해서 연결된다. 예, 아까도 얘기했죠. 예, 핀이에요. 예, 그러면 요 절점에서 작용하는 힘은 모멘트는 작용 안 하죠. 예,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에 대해서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핀 연결은 회전에 대해서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로지 X방향 힘, Y방향 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멘트는 0이고요. 예, 실제는 대부분의 트러스 구조물은 부재 연결을 위해 용접 혹은 리벳으로 사용이 되지만 만일 각 부재의 중심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면 핀으로 연결된 것으로 가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예, 실제 트러스 구조물은 이와 같은 I형강이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어요. 용접이 되어 있거나 어떤 리벳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간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고정 지점, 고정 연결이랑 더 가깝겠죠. 핀 연결이 아니고. 그렇지만 이 연결된 이 부재들을 잘 보면, 자, 이와 같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그래서 이 부재 방향대로 쫙 이어서 교차하는 점을 찾아보면 딱 한 점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절점이 되는 거고요. 예,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러한 것은 이 핀 연결이라고 가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조물도 이렇게 핀 연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대형 트러스에서는 온도 변화로 인한 수축도금 팽창 그리고 외부 하중으로 인한 변형에 대비하여 지지점 중 한 곳에는 롤러나 슬립 이음을 사용을 합니다. 자, 뭔 얘기냐면, 자, 요 위에 있는 요 트러스를 보고 생각을 할게요. 이 트러스 부재도 어느 지점에 놓여져야겠죠. 그래서 양 지점에 이렇게 놓인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힌지 롤러 지점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단순 형태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미지수도 2개, 1개 돼서 3개로서 정정 구조물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한 군데에 롤러가 있어야지만 요 부재들이 온도가 증가하면 팽창하죠. 늘어나도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못 움직인다 그러면 늘어나고 싶은데 못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좌골 현상, 뒤틀려 버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는 뒤틀려 보기 전에 어쨌든 부속이 돼 있으면 얘네들은 외부에서 하중이 작용하지도 않았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압축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동력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쪽 지지는 롤러나 슬립, 움직일 수 있는 이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렇게 트러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러스 부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절점법 혹은 격점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점법. 예, 격점법보다는 절점법이 조금 더 자연스럽죠. 예. 어쨌든 뭐 무슨 어떤 용어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조인트, 메소드 오브 조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절점법의 기본 가정은 각 절점, 조인트의 연결 핀에 작용하는 힘이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 가정,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A점에서도 항상 평형 상태가 되어 있고요. F 절점에서도 평형 상태, E 절점에서도 평형 상태, 모든 절점에서의 상태가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 각 절점 위치에서 평형 방정식을 다 세워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각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절점법 해석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장 먼저 이 트러스를 하나의 우리 관심 대상으로, 트러스 전체를 하나의 관심 대상으로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려요. 그래서 부재, 관심 부재 그리고 여기 지점, 외부 하중, 그 다음에 미지 반력, 예, R1, R2를 그려줍니다. 뭐 하나 빠졌네요. 여기 롤러고 힌지죠.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반력만 발생될 거고 이 수평 방향으로도 발생하겠죠. 이와 같이 반력을 그리면 이제 자유물체도가 완성이 되고요. 이 자유물체도 상태에서 이 반력 값을 먼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력을 구해내고요.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지지부의 반력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절점, 각 절점, 뭐 요거부터 볼까요? 요 점에서 R온을 아까 반력 구했다 그랬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형 방정식을 세워요. 자, 이쪽 부재 두 개의 부재가 있고 여기에 R2가 걸려 있죠. 자, 그럼 요 부재력, 이 부재력, 이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뭐 F1을 F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평형 방정식 몇 개 세울 수 있습니까? 두 개 세울 수 있죠. X 방향의 힘의 합은 0, Y 방향 힘의 합은 0. 예,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힘의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미지수 몇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X 방향 총 힘의 합은 0, Y 방향 총 힘의 합은 0.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 미지력 두 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재력을 평형 방정식으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절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지수 두 개죠? 그럼 얘네 부재력도 구할 수 있고요. 요 절점에서 요 두 개 부재력 구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일로 넘어서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구할 수 있고 이러면서 각 절점을 거쳐가면서 미지의 부재력들을 하나하나씩 구해가는 방법이 절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자체는 상당히 쉬워요. 절점에서 평형 방정식 세워서 구한다 라는 개념은 상당히 쉬워서 뭐 쉽게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재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하나씩 해야 돼서 상당한 인내를 요하게 되고요. 절점이 많으면 그만큼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재력을 찾아 나가려면 만약에 요 부재력을 알고 싶어요. 그럼 한 번에 못 구해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번에 답을 구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 방법은 상당히 심플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절점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먼저 반력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절점에 걸려 있는 부재들의 부재력을 하나씩 하나씩 구해 나가면 됩니다. 자, 뭐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나요? 어떤 절점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부재의 개수가 가장 적은 그러한 절점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요 절점 같은 건 어때요? 부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연결돼 있죠. 근데 우리 각 절점에서의 평형 방정식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네 개의 부재력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 두 개를 딴 데서부터 구해 놓고 나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요 조인트 A를 분리를 해 보면 조인트 A를 분리하면 저 H1은 0으로 놓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 A 지점에서의 반력 R1 있고요. 요 절점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AF 부재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AF 부재가 압축력인지 인장력인지 써놓고 지금 압축력으로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AB 부재에 작용하는 부재력은 인장력으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재력 AF, AB가 작용한다고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압축력이 작용하는 것은 이 절점의 압축력으로 작용하면 반작용에 의해서 이 절점에 연결되는 이 부재도 압축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이 절점을 당기는 힘은 이 부재 역시 당기는 힘으로 인장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 걸려 있는 이 부재도 인장력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조인트 절점 A를 분리를 해서 자유물체도의 평형으로부터 부재력을 AF, AB의 부재력을 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조인트에 작용하는 힘은 공점력이므로 공점력이라는 것은 저기 2장에서 힘 배울 때 얘기했죠. 그 힘들의 작용선이 만나는 그러한 힘들을 우리는 공점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만나지 않고 평행하거나 그러한 만나지 않는 그러한 힘들을 비공점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인트에 작용하는 힘은 공점력입니까? 만나죠. 한 점에서 공점력이므로 평면 트러스의 각 조인트에는 두 개의 독립된 평형 방정식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평형 방정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미지력은 두 개 이하인 조인트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절점에 연결된 부재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미지력이 두 개 이하인 조인트를 선정해서 부재력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대충 설명을 했는데 또 뒤에 계속 나오네요. 미지의 부재력을 구하는 순서. 먼저 조인트 A에서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AF, AB를 구했죠. 부재력 AF, AB를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1번이 요거죠. 요 절점 A예요. A에서 지점 반력, 그 다음에 AB 부재력, AF 부재력. 그래서 AF와 AB를 요 평형 방정식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자, AF가 구해졌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 어디로 갈까요? 2번. F점으로 갑니다. AF를 구했기 때문에 요 부재력을 구했기 때문에 요 F점으로 갑니다. F점에 지금 3개의 부재가 연결되어 있지만 AF 하나를 알아서 미지 부재력은 요 2개 BF와 EF가 되겠죠. 그래서 요 평형 방정식에서 EF와 AF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로 갑니까? E 절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EF B점으로 왔네요. B점으로 왔어요. B점으로 오면 우리 AB는 제일 처음 구했고요. AB 부재력 구했고 방금 요 BF 부재력 구했고요. 여기 절점에
절점 B에 연결되어 있는 부재력이 하나, 둘, 셋, 넷, 부재가 4개였는데 2개 구했고 남은 2개만 평형 방정식으로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B와 BC도 구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절점 C점으로 왔어요. C점으로 와서 C2와 CD 부재력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점으로 와서 지금 동그라미 친 게 구한 거예요. 남은 거 ED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씩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형방정식을 세워서 각각의 부재력을 하나씩 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내 외적 잉여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게 정정이냐 부정정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도 기사 시험이나 아니면 각종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트러스 구조물의 부정정인지 정정인지를 알아내라. 그리고 부정정이면 그 부정정 차수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잉여 상태가 얼마만큼 잉여 상태냐라는 게 부정정 구조물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잉여 상태가 아니다. 잉여가 빵이다. 라고 하면 정정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외적 잉여 상태하고 내적 잉여 상태로 구분하는데요. 외적 잉여 상태는 뭐냐면 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지금 이 트러스 구조물이 있고요. 트러스 구조가 있고 지점이 2개가 있죠. 이와 같이 이 지점들이 정정인지 부정정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트러스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트러스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걸 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트러스인데 이 트러스 각각의 부재는 신경 쓰지 말고 이 전체를 봐요. 전체 구조물을 보고 그리고 이 지점 상태만 보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 트러스 전체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지지할 때 이 지점 반력의 개수, 지점 반력의 미지수의 개수가 평형 방정식의 개수보다 더 많다 그러면 이 트러스는 외적 잉여 상태가 되는 거고요. 부정정 트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같이 핀 롤러 지점이면 여기서 미지력 2개, 여기서 미지발력 하나, 그래서 평형방정식 3개와 맞먹기 때문에 정정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미지발력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개수만큼 부정정 차수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지수가 여기서 4개가 나온다 그러면 평형방정식 3개, 4 빼기 3에서 1차 부정정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정을 외적 잉여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지 반력에 대해서만 지금 살펴본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부재 내부로 들어와서 이 부재들끼리의 연결이 어떠한 상태인지 가지고 잉여 상태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내적 잉여 상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트러스를 어느 하나의 부재를 제거를 해도 그 구조물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 부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 잉여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부정정, 트러스는 부정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크로스되는 부재가 2개 있어요. 근데 하나를 없애봅시다. 하나를 없애면 요와 같이 되죠. 예, 이렇게 돼도 이 트러스는 안정하게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얘가 없어도 되는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내적 잉여 상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외적 잉여 상태는 아까 요 지점 반력의 개수와 평형 방정식의 개수의 차이로 외적 잉여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 그랬죠? 내적 잉여 상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것도 계산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 m 플러스 3하고 2j하고 비교합니다. j는 조인트의 개수고요. m은 부재의 개수예요. 멤버, 조인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부재, 절점의 개수의 2배 한 거하고 이거 플러스 3한 거하고 부재의 개수 더하기 3한 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아지면 내적 잉여 상태가 아닌 거고요. 정정 트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커지게 되면 부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잉여 상태가 되는 거고요. 내적 잉여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조인트 개수가 EJ가 더 많아 버리면 요 밑에 있는 것처럼 불안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무너져 버리는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불안정, 부정정, 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조인트 하나의 절점에서 평형 방정식을 몇 개 세울 수 있어요? 2개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이 절점의 개수마다 평형 방정식을 2개씩 세울 수 있으니까 이 전체의 평형 방정식은 총 몇 개 세울 수 있습니까? 그 절점의 개수 곱하기 2만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측에 나와 있는 2j가 의미하는 게 바로 총 평형 방정식의 수입니다. 평형 방정식 수예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m 플러스 3, m은 부재의 개수. 결국 부재의 개수가 바로 각 부재에는 하나의 부재력이 작용을 하죠.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재력이 있죠. 그게 종류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양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크기는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결국 부재력은 하나로서 존재를 하는데 그 부재력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부재의 개수가 결국은 부재력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부재력의 개수 더하기 3,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점, 우리 아까 가장 안정화된 정적인 상태가 요 지점이 3개일 때였죠.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의 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력의 개수 더하기 부재력의 개수가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미지수의 개수와 평형방정식의 개수와의 개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방정식과 미지수가 같으면 정정이고요. 미지수가 더 많으면 부정정이고 평형방정식의 수가 더 많아버리면 미지수가 더 적어버리면 불안정한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 플러스 3과 2j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j는 평형방정식, m 플러스 3은 미지력의 개수예요. 그래서 미지력의 개수가 더 많으면 부정정, 같으면 정정, 미지력이 더 적으면, 절점보다 더 적으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기사 시험에 시험 문제 내기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예, 꼭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요거와 같은 경우는 세어볼까요? 절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조인트 4. 부재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그러면 평형방정식의 개수는 4 곱하기 2, 2j 2 곱하기 4. 평형방정식 수는 8. 그
다음에 n 플러스 3은 5 플러스 3, 8 같네요. 예, 정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절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절점의 개수 4, 2 곱하기 4. 자, 부재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더하기 3, 9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1차 부정정이 되겠습니다. 9 빼기 8에서 1차 부정정이 됩니다. 예, 이게 내적 잉여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절점 하나, 둘, 셋, 넷. 2 곱하기 4. 부재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4 플러스 3. 그래서 7, 8이라서 요게 더 크니까 불안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러스의 특별 조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개의 부재 중에서 2개가 동일 직선상에 있으면 하중이 작용하는 조인트. 자, 이 조인트에 3개의 부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3개의 부재가 연결이 돼 있는데 3개의 부재 중에 2개의 부재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만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태에서 이 절점에서의 평행방 정식을 세워보면, 그리고 그 축을 이 축과 x축,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인 축 y축으로 나봐요. 자, 그럼 x방향의 평행방 정식을 y방향의 평행방 정식을 세워보죠. 어때요? f1과 f2의 y방향 성분이 없기 때문에 f3에 대한 y방향 성분만 있죠. 그러니까 y방향의 평행방 정식을 세워버리면 이 f3는 결국 0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요 x축 방향으로 평행방 정식을 세우게 되면 이 부재와 이 부재의 힘은, 부재력은 같다 라는 결론에 도출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조건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러스 구조 부재를 보다가 어떠한 절점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외부에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고, 이 절점에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고 두 부재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고 나머지 하나만 일직선상에 없는 이러한 조인트에서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힘 F3는 무조건 0이고요. 그리고 일직선상에 있는 두 부재력은 무조건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토목기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트러스를 딱 주고, 예, 부재력이 0인 부재를 찾으시오 라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죠. 일직선상에 있네. 세 부재가 연결되어 있고 두 부재가 일직선상에 있네. 그럼 나머지 하나 얘는 부재력 0이야. 바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특별 조건은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딱 보자마자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특별 조건은 두 개의 부재가 동일 직선상에, 자, 한 절점에 아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었죠? 근데 두 개의 부재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부재가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러한 조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x방향의 평행방 정식을 세워볼게요. 지금 x방향이라는 것은 F2 방향의 수직 방향이에요. 여기가 지금 Y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F2의 부재력은 X방향 성분이 0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 F1만 F 방향 성분이 있기 때문에 F1 여기 세타라 그러면 F1 코사인 세타 더하기 0은 0. 이와 같은 평행방 정식이 세워져요. 결국 F1은 얼마예요? 0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F2도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특별 조건이 나왔어요. 어떠한 절점에 두 개의 부재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은, 이 절점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F1과 F2는 무조건 0이다
라고 찾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별 조건은요, 한 절점에 이와 같이 4개의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쌍을 이루고 있어요. 요 두 개가 연결돼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고, 요 두 개가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어서 이렇게 쌍으로 힘 두 쌍이 있고 하중이 이 쫀티에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요 일직선상에 있는 요 F4와 F3는 무조건 같고 F2와 F1도 무조건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봤듯이 평행방 정식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요 축 방향으로 평행방 정식을 세워볼게요. 이 방향으로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 F1 마이너스 F2 그리고 요 F3 코사인 세타, F3 여기 세타라 그러면요, F3 코사인 세타,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F4 코사인 세타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의 수직 방향으로 평행방 정식을 세워보면 F3 사인 세타 마이너스 F4 사인 세타는 0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요 일직선상에 있는 두 힘은 서로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별 조건은 한 절점에서 만나는 두 힘 쌍이 있고요. 예, 외부에서 이 절점에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두 부재 끼리는 같은 부재력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조좌표계를 적절히 선택을 하면 절점에 작용하는 두 개의 미지력을 연립방 정식을 이용하여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풀이 방법의 팁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지금 현재 이 절점에 L이라는 알고 있는 힘이 있고요. 이 부재력은 알고 이 두 개의 부재력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평행방 정식을 두 개 세워서 구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그 연립방 정식을 쉽게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바로 이 좌표계를 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좌표계를 어떻게 잘 선택을 하느냐? 예, 좌표계를 F 요 어떠한 이 부재의 수직된 방향과 이 길이 방향으로 좌표축을 잡게 되면요, 요거의 수직 방향, 여기에 대한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 이 부재에 대한 이 성분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변수가 하나밖에 안 남게 돼서 연립방 먼저 얘를 바로 먼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평행방 정식을 세워서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좌표축을 잘 잡으면요, 어떻게 잘 잡으면 부재의 축 방향과 그 부재의 수직 방향으로 좌표축을 설정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 방향, 이 두 축으로 좌표계를 설정을 하면 F1을 먼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요 부재와 요 축과 요 축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F2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축 잘 선택하면 쉽게 연립방 정식을 풀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특별 조건과 연립방 절점법의 연립방 정식을 쉽게 풀 수 있는 팁을 살펴봤고요. 특히 요 특별 조건 세 가지, 특히 세 가지 중에서 요 두 가지, 영인 부재력을 찾을 때 유용한 팁이 되겠습니다. 세 부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요 일직선 두 부재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나머지 한 부재는 무조건 부재력은 0. 그리고 한 절점에 두 부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리고 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무조건 두 힘 부재력은 0이다. 그리고 두 조건 다 이 절점에 어떠한 외부 하중도 작용하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좀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절점법에 대한 이론 설명이 되겠습니다. 격점법, 절점법에 대한. 예, 그럼 당연히 문제를 풀어 봐야겠죠. 예, 문제를 풀면서 절점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점법의 풀이 방법은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단계는 지점 반력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재력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겁니다. 그 절점을 기준으로 평행방 정식을 세워서요. 예,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 예. 하나 예제 4.1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연습 한번 스스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파란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반력부터 구하라 그랬죠. 자, 우리 이와 같은 오른쪽과 같은 웹8보 트러스예요. 예, 트러스의 부재, 각 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절점법을 이용해서 구하라. 격점법을 이용해서 구하라. 자, 지금 부재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예, 7개의 부재력을 구해야 되네요. 예,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네요. 예, 7개를 구해야 되니까. 예,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라 그랬어요? 지점 반력부터 구하라. 예, 트러스 부재 연결되어 있는 요, 그 다음에 요 힌지에 대한 반력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력을 구하려면 뭐 트러스는 내부 부재력은 의미 없고 여기에 지금 케이블 연결되어 있죠? 케이블은 항상 무슨 힘만 받죠? 예, 인장력만 받습니다. 그래서 T 인장력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지점은 힌지죠? 핀지점 혹은 힌지 지점이에요. 얘는 무조건 X방향, Y방향 힘만 작용한다 그랬죠. 모멘트 반력은 작용 안 하고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반력을 우리는 RX, EX, EY로 합시다. 예. EX, 예, EY로 해봅시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여기에 A점에서 30kN, C점에서 20kN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m 치수 5m 높이 여기도 5m 치수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 몇 도입니까? 정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되겠고요. 여기도 60도. 이렇게 그리면 자유물체도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미지 반력 3개를 구할 수 있겠죠. 평행방 정식 3개 세우면 되니까요. 예. 자, 우리 평행방 정식 3개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 3장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먼저 X방향 힘의 합은 0, Y방향 힘의 합은 0, 그 다음에 모멘트 합은 0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 순서는 늘 X방향 힘은 0, Y방향 힘은 0, 모멘트의 합은 0이었는데 하다 보면 알겠지만 모멘트 평형부터 풀게 되면 좀 미지력을 금방 더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고 모멘트 기준은 어디로 잡으면 좋다 그랬죠? 예. 최대한 많은 미지력이 만나는 그 점을 기준으로 돌리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야 나머지 한 힘을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2점을 기준으로 해서 EX, EY가 만나는 요 2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 요 T를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모멘트 2점의 총합은 0이다.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 플러스로 잡고요. 그렇게 되면 EX는 모멘트 없고 EY도 없고요. 자, 뭐 30kN 어떻게 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30kN 반시계 방향 팔 길이 10m죠. 예, 그리고 20kN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고요. 20kN 그 다음에 팔 길이
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T 어느 방향으로 돌아갑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힘의 크기는 T, 거리는 5m 떨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여기 직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팔 길이가 수직거리는 5m가 됩니다. 그리고 또 힘이 모멘트 없죠? 예. 는 0.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T는 5로 다 나눠주면 이 60, 20 더하면 80kN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정력 T 80kN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평형 방정식 X방향 힘의 합은 총 0 구해주면, 자, X방향은 얘 없고 얘 없고 EY도 없고 EX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T의 X성분 플러스 T 코사인, 여기 몇 도입니까? 여기가 60 60도죠? 60도니까 여기 30도. 코사인 30도는 0. 80이죠, T는. 그래서 EX는 마이너스 80 코사인 30도. 해서 69.3kN이 되고요. 지금 현재 방향을 그러면 반대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EX는 69.3kN이고 어느 방향? 왼쪽 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이쪽 왼쪽 방향에 얼마? 69.3kN이 됩니다. T는 얼마죠? 80kN. 남은 거는 EY만 남았어요. 얘는 Y방향 평형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Y방향 평형방정식은 먼저 얘 80 사인 30도 플러스고요. 플러스 2y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은 0 해주면 2y는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40 빼기 30에서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가면 10kN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kN, 이쪽 방향으로 Y방향 반력은 10kN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력을 다 구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트러스 절점을 기준으로 평형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좀 지우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좀 이제 반력 구하는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죠. 앞으로 모든 해석을 할 때 반력을 구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배웠던 그 기술들을 우리 종강할 때까지 계속 써먹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력 구했으니까 이제 절점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 뭐부터 잡아볼까요? 예. 제일 쉬운 게 여기서부터 잡아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재 하나, 둘, 얘도 구할 수 있고, 여기 연결된 세 개니까 얘는 좀 힘들겠네요. 여기도 하나, 둘. 예, A점이 가장 쉽겠네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반력 안 구하고도 A 지점에서의 부재력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반력하고 상관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반력을 먼저 구했고, 자, A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점, A절점. A절점 같은 경우는 A가 여기 있고요.
A 절점이 있고 이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 방향으로 두 개의 부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절점의 아랫방향으로 30kN이 작용하고 있죠. 이와 같이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형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두 개의 부재가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재력을 우리는 방향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잡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Y 방향으로는 아랫방향이니까, 인장 이쪽 방향이니까 위쪽 방향으로 작용시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FAB 혹은 AB 부재력이라고, AB 부재의 부재력 A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FA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FAC 부재죠. 이렇게 자용물체들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 부재력의 방향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아무 데나 방향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부어가지고 결정해도 돼요. 그래서 똑같이 평형방정식을 세워요. 이 절점에서 x방향 평형방정식, 그 다음에 y방향 평형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x방향 마이너스 FAC 더하기 FAB, 요 사이각도가 60도죠. 코사인 60도는 0이고요. 여기선 바로 해결이 안 되겠네요. 그 다음 y방향 평형방정식 마이너스 30kN 더하기 FAB 사인 60도는 0에서 FAB 구할 수 있겠네요. FAB 사인 60도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이건 계산기에 써야겠네요. 그래서 FAB 계산기 눌러보면 34.6kN이 작용을 하고요. 플러스가 나왔죠. 플러스라는 것은 이 방향이 맞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어떠한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절점 밖으로 향하는, 당기는, 절점을 당기고 혹은 부재를 당기는 이러한 힘을 우리 무슨 힘? 인장력. 그래서 T, 텐션 할 때 T자를 써주시면 인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장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FAC는, 자,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FAB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FAC는 17.3 킬로뉴턴이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요 방향이 맞다는 거고요. 플러스니까. 자, 얘를 절점을 누르는 짜부시키는 힘은 우리는 압축력이죠. 그래서 C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B 부재력, AC 부재력을 구했어요. AB 부재는 이와 같은 34.6kN의 인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C에는 17.3의 압축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절점 볼까요? 세 개의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의 부재력을 구했으니까 남은 거는 두 개의 부재력이죠. 그래서 B 절점 평형방정식 세워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7개의 부재력 중에 2개의 부재력을 구했어요. 5개 남았습니다. 자, B절점에서는 요 부재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없고요. 자, 우리 FAB 구했죠. FAB는 인장력 34.6kN이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FBD, 그 다음 뭐 이쪽 방향으로 FBC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방향 모르겠으면 나중에 봐도 되고요. 여기서 또 평형방정식 세우면 돼요. X방향 평형방정식, Y방향 평형방정식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뭐부터 해볼까요?
y 방향 평형 방정식부터 세울까요? 자, y 방향, 왜냐하면 FBD에 x 방향, y 방향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것부터 써보면, 요 각도는 요 다 60도죠? 60도, 60도, 60도가 됩니다. 그러면 y 방향 평형 방정식은 FBC 사인 60도 마이너스 34.6 사인 60도는 0이네요. 그래서 FBC는 34.6kN이 됩니다. 얘도 얘랑 크기가 같네요. 근데 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절점을 누르고 있죠. 압축력이 되겠습니다. 요 34.6은 인장력, 여기는 압축력이 적용하고요. 저 x방향 평형 방정식을 쓰면 FBD 마이너스 FBC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34.6 코사인 60도는 0에서 FBD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BD는 똑같이네요. 34.6. 왜냐면 여기 2분의 1이니까 얘도 34.6, 34.6이니까 더하면 34.6밖에 안 나오네요. 방향은 이쪽 방향이니까 절점을 당기고 있으니까 인장력이 되겠고요. 이렇게 또 두 개 구했습니다. BD 부재력, 그 다음에 BC 부재력. 남은 건 이제 3개 부재력 남았어요. 뭐 D점도 지금 3개 부재 중에 지금 반력 구했고 2개 남고요. 그러니까 D점 기준으로 해도 되고 C점 기준으로 해도 4개 연결되어 있는데 2개 구하고 2개 남았으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해줄까요? C점부터 해봅시다. C점은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각도 60도, 60도, 60도고요. 지금 현재 BC는 뭐였어요? 압축력 34.6. 다음 BD는 아니고 AC 17.3 압축력. 17.3 압축력. 자, 그러면 남은 CD FCD 이 방향으로 FCE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점에 외부 하중 작용하고 있죠. 20kN. 그래서 평행방정식도 똑같이 세워주면 돼요. 자, Y방향 평행방정식부터 봅시다. 왜냐면 FC에 Y방향 성분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면 FCD를 바로 먼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4.6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6 사인 60도 마이너스 20kN 마이너스 FCD 사인 60도는 0에서요. FCD는 마이너스 57.7. 여러분들 계산기로 다 두들겨 봐요. 킬로미터에 나옵니다. 그 말은 제가 FCD의 방향을 정반대로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주고요. 이 방향으로 바꿔주고 FCD는 얼마요? 57.7 kN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FCD는 57.7 kN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뭡니까? 인장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요 x방향 평행방 정식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17.3 더하기 FCE 그 다음에 34.6 플러스 34.6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플러스 57.7 코사인 60도는 0 해서 FCE를 구할 수 있죠. FCE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3.5 킬로니턴이 나옵니다. 예, 그 말은 요 방향도 잘못됐다는 거죠. 예, 반대 방향이고 아니죠. 이거는 맞네. FCE 아까 이렇게 돼 있던 거 맞죠? 예, 그러면 맞네요. 이 방향이 맞고요. 그래서 FC는 63.5kN이고 압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두 개 구해서 FCE, FCD 구했습니다. 남은 거는 뭡니까? 요 DE만 남았네요. 그래서 DE에 대한 부재력은 요 2점 기준으로 해서 평행방 정식 세우면 바로 나올 거고, 혹은 D 절점 기준으로 평행방 정식 세워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둘 다 절점에서 평행방 정식 하나만 세워도 이 부재력 DE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하나씩 모든 절점에 대해서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 우리는 이 트러스의 모든 부재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방법이 절점법이 되겠고요. 격점법 혹은 절점법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예제 4.1을 스스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얘기했던 트러스의 특징, 그 다음에 절점법의 특징에 대해서 책을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숙제는 없고요. 예, 다음 시간에 절점법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단면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오래 했네요.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